그래서 노원구의 상승은 페이크 상승일 수 있다. 조심하셔라. 다 지금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팔려는 게 더 많아요. 실거주 폐지 안 풀었다고. 이게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에요. 무주택 서민의 정책.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언제가 적기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노동강이라고 하죠. 노원구의 하락 거래가 많은데 노도강. 네. 그 노동강이 아니고 노동강. 네, 네. 도봉구니까. 네. 왜 상승 지표가 나오냐.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노원구는 일단 거래가 많아요. 근데 그림에서 노원구를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노원구 상황입니다. 5월 그림 보시면 5월 1일부터 23일 엊그제까지 거래된 분포예요. 네. 보시면 하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요 사이에 이제 제가 22일까지 했으니까 3, 4일 사이에 상승 거래가 많았다 이러면 그러면 다음 주에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노원구 상승이라고 떴거든요. 노원구가. 그래서 믿음이 안 가지고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 본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지금 상승폭을 보시면 다 이렇게 뭐 5천 이렇잖아요. 그리고 내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직전 거래 이 중에 80%가요. 4월 달 거래됐던 것들입니다. 4월보다 더 내린 것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네, 이거를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이것도 한 3, 40분 걸리니까 서초구 저번 주에도 보여드리면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데이터 이렇게 다 체크가 되거든요. 노원구를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부동산원에 한번 진정서나 정식 공문을 넣는다는 얘기 한 지가 한 몇 번 됐는데 알아서 고칠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넣으려고요. 서명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제가 넣고 나서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원구의 상승은 페이크 상승일 수 있다. 조심하셔라. 페이크. 그리고 또 이 틈을 이용해서 그동안 공인중개사분들이 수입이 좀 없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렇죠. 여름 가을에. 그러니까 이 틈에 야 우리 가격 좀 맞추자, 버티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던 담합. 일부 지역들은 담합 행위가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격대가 비슷해. 아니 5층이 만약 9억이면 1층도 9억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층도 하락이 돼야 되는. 네, 조금 낮아야 되는데 더 로얄층은 조금 비싸. 근데 비슷해요 다. 그냥 차이가 없어. 그럼 벌써 느낌이 오죠? 뭐 20억에 맞춰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제 구독자 신청자 중에 제가 이제 방법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7군데를 가라. 꼭 사실 분들은 뭐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꼭 7군데를 가라. 근데 옆에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가라. 그리고 심하면 딴 동네도 가라. 이 동네면 딴 동네. 거짓말같이 이 동네에서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 왜? 가두리를 친 거잖아요. 만약에 담합했다라면 안 팔리니까 이쪽 동네 갖다 내놨다. 그럼 이분은 가두리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네. 그럼 이분은 주인이 뭐라 그랬어? 여기 다 10억에 맞췄는데 나는 8억이라도 빨리 팔아야 돼. 이쪽에서 뭐야? 8억으로 하면 동네 시세 내려가니까 안 돼 하고 더 받아들일게요. 기다리세요. 이러면 본인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겠죠. 그래서 요새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시작됐어요. 옛날에 2008년하고 똑같아. 아니 팔아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더 받는 거 필요 없고 빨리 내가 지금 사업체 때문에 급하니까 빨리 팔으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이해되시죠? 왜? 호가 상승하면서 나는 낮았는데 낮은 게 3개가 있고 중간이 3개가 있는데 낮은 게 하나가 됐어요. 그 위에 게 또 됐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공인중개사 이거 올려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급해. 근데 올라간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래가 아까 그림 보시면 뒤로 가서 좀 줄잖아요. 네, 그렇죠. 호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호가가 올라간 가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앞으로 올 것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거래량이 4천, 5천, 7천 가야죠. 안 가잖아요. 못 가고. 거기다 40조까지 퍼붓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팩트가 페이크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영끌할 때 여러분 당연히 보셨잖아요.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 영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네. 여기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평수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있어요. 가짜 신고인지 진짜 신고인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죠. 음, 그래서 대한민국 통계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처럼 돈 주고 진짜 등기가 됐을 때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60일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끼리 돌아가면서 20군데가 한 군데가 한 달, 60일 동안 띄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심하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요. 거래 계약 신고를 해놓고 지금까지 해제 신고를 안 해요. 해제 신고 서류를 써야 되니까요. 벌금은 이미 대상이 됐어. 그냥 개겨. 그럼 그게 데이터에 떠 있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원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지. 네. 안 없애고 그냥 데이터 처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통계 현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통계 전 세계에서 주간 통계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간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언론들이 이걸 극대화시켜 가지고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다른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이제 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전문가분들이나 혹시 그분들이 이거 보시면 연락 주시면 저랑 같이 통계 정상 투명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지역의 그 상승세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항목별로 잘 찾아봐야 된다. 팩트 네, 100% 체크를. 믿을 게 못 된다. 네, 아직은. 지방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신규 입주 물량이 4만 8천 가구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입주 물량 4만 2천 가구. 네, 입주 물량발 하방 압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만. 네, 그래서 대전 같은 데도 막 끝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전세도 하락하고 매매도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가을까지 다 봐야 됩니다.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갈 때 그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뭐 상승이다 바닥이다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게 제가 볼 때 9월 달만 돼도 패턴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네.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올라왔는데 얘가 계속 못 가고 가을에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는 페이크였구나라고 판단됐죠. 그리고 저나 다른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최대 40에서 50, 최소 30에서 40% 하락이 사실 정상적인 바닥이고 그때가 돼야 현재 대한민국 무주택자 갭 투자들 말고 무주택자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수요가 붙어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런 걸 계산하시면 과연 갭 투자, 갭 투기꾼 또 시장 왜곡 친향적인 그 언론들이 펌핑해서 가는 것이 이미 영끌 때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럼 1, 2년 사이에 돈을 그만큼 모았냐?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조금 사는 분들은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더 내려와서 살 거 아니에요. 3배가 올랐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버시는 게 3배가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뭐 5%, 3% 해가지고 잘해야 1.3, 4배 올랐을 텐데 안 맞잖아요. 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아마 제가 볼 때 하반기부터는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만 2천 가구의 주요 분포를 보니까 서울이 5,118가구, 네, 많죠. 경기가 7,424가구, 네. 그다음에 인천이 12,330가구. 네, 인천. 와, 경기도가 그러니까 인천이 특히 참 많이 쏟아지네요, 이번에. 경기도는 이제 지금부터 다시 또 하락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전주도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가면 이제 경기도는 좀 많이 회복한 데가 많았었잖아요. 요새. 네. 근데 거기는 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서울보다 더 많아요. 비중을 따지면. 거기는 다시 또 재하락이 좀 서울보다 빠를 거다라고 제가 딴 데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심화되거나 바깥에 리스크가 터지면 뭐 겨울까지 쭉 갈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17,998가구.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입주 물량인데 네. 그러니까 뭐 충청권에서는 금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펑입니다. 펑. 뻥. 펑, 네. 뻥, 금매가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펌프. 금매만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물건도 사라져야죠.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매물시 말라. 네. 그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 물량도 매매 찾아도 없어. 뭐 4천 세대에 단 딸랑 한 개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페이크였잖아요. 영끌 지나오니까 다 어때요? 다 숨어 있다가 물량이 지금 여러분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요. 지금 6개월 전, 그러니까 1.3 대책 벌어지고 전이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광진구는 50%,
서초, 강남 이런 데는 35%, 강동, 뭐 이런 데는 한 20에서 30%, 제일 적은 은평공가 어디가 10몇 프로. 다 지금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팔려는 게 더 많아요. 무슨 일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것만 보셔도 그럼 물건이 없어져야지 왜 안 없어져요? 금매가 소진됐으면? 그러니까 비싸게 팔려고 올려놨다 이거죠. 금매는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매물이 줄고 수요가 붙어줘야 이게 상승으로 더 가잖아요. 근데 매매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준다. 그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지금 막 과도 경악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도 많이 나오지만 인천도 만만치 않네요. 인천은 올해 내년은 사실 지금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피로 물린 분들 많고 인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이 분위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또 물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다시 또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인천에 계신 분들은 집 마련하기 좋은 때긴 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행복한 시간이고 유주택자 특히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고통의 시간이 앞으로 2, 3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비싼 가격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좀 가격을 내리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합리적인 가격 호가를 높여가지고 본인들이 배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더 받고 싶으니까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팔려고 내놨겠을까요? 새 아파트인데 입주를 하던 대출을 받던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팔거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안 팔리는데 그러면 분명히 자기 돈으로 메꿨을 거고 어떻게든 돈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뭐 언제까지 버틸까요? 근데 그걸 버텨가지고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끌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 뉴스에 보시잖아요. 연초율 증가 뭐 엄청나게 시작됐잖아요. 저번 달부터. 네.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연초율 증가, 자영업 연초율 증가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가을에 만약에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 완전히 죽거든요. 그때는 뭐 합리적인 가격이 없습니다. 패닉 셀링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심하게 가면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 무슨 뭐 합리적인 가격이 어디 있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요.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너무 그 장밋빛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양극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같은 서울 지역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뭐 200대 1 나올 것도 있고 2대 1 나오는 것도 있고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네. 간단합니다. 200대 1 나오는 데는 뭐냐면 이 관리처분인가나 그 조합 관리처분인가 사업시인가 기준으로 이제 그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요번에 풀었잖아요. 네. 그 전에 했던 그 기준이 보통 통상 관리처분인가의 기준이에요.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 지역에 해당되면 팔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을 그렇게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받은 것들이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번에 이제 다 청약 완판된 데들이 거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현재 내려왔는데도. 그러면 내려왔는데도 낮거나 잘해야 뭐 5% 정도 오른 상태인데 이건 신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구상품을 살까요? 새로운 거 사겠죠. 사죠. 당연히 새 걸 사죠. 똑같은 값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판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풀어줬잖아요. 여기에 이제 투기세도 붙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격도 저렴한데 중도금 대출에 안 살고 집값 오르면 털어도 되니까 갭투기꾼들이 또 끼겠죠. 그러니까 1차에 미분양이 나도 둔촌주공처럼 무순위 청약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투자 요소가 좀 가입이 돼서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정부와 달리 야당이 이거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커지고 이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약제도라는 것이 청약 통장 우리가 돈 내는 그 돈 또 정부의 지원금을 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청약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 살지도 않고 갖다가 팔아먹으라고 실거주물 폐지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심하면 위헌소송 대상이에요. 청약에 대한 지침, 주택법을 위한 전체적인 줄기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위헌소송감도 되는 거예요. 청약의 목적이 뭐예요? 집을 사서 거주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청약제도를 만들었고 청약 통장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하는 거는
뭐 집을 살지 않아도 돼. 그냥 찍어가지고 당첨되면 매집행해가지고 담합해가지고 집값 올리면 빼먹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놨잖아요. 누굴 위해서? 건설사를 위해서. 왜? 건설사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실거주무 폐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1, 2, 3, 4월까지, 3월까지는 막 완판이 됐는데 4월 초까지는 5월부터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제가 시행자라도. 왜 실거주무 폐지가 없으면 미분양분을 살 의미가 없거든요. 미분양이 났다는 거는 실소유자가 없다는 얘기고 투자자가 붙어야 미분양을 타는데 뭐가 묘하죠. 그래서 6월 7월 받는 그러니까 4월 5월에 분양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원래 4월 5월에 많이 하기로 했었어요. 서울이 분양을 다 지어냈어요. 왜? 실거주무 폐지 안 풀었다고. 그럼 여기에 묘한 끈이 보이시죠? 이게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에요. 무주택 서민의 정책.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쉽게 시장에 어떻게 변동성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 다음에 파는 건 뭐냐? 분양가 상한제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올린 상태에서 집값이 펌핑해서 올린 상태에서 분양가를 올려야 이게 팔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거꾸로 되면 분양가가 아슬아슬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 군데는 왜 안 됐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돼가지고 최대한 올려봤거든요. 박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살 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국은 얼마나 건설사들이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싼 가격에 내놔주느냐 분양가죠. 분양가에 달려 네. 있다. 결론은 키워드는 분양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가가 적정하면 지금도 실수요자들이 가시는 거고 적정하지 않으면 칼같이 외면하시죠. 투자하시는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중도금 대출 뭐 이래가지고 실거주무 폐지도 아직 안 됐는데 만약에 물리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위험한 데다가 갭도 없어. 그럼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그건 미분양하겠죠? 그래서 요새 건설사들이 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 나눴는데 상업용 부동산 뭐 상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뭐 네.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이런 쪽들도 상당히 안 좋다고요. 상당히 안 좋다 그러던 데는 안 좋아졌습니다. 아예. 아예. 팩트입니다. 그냥. 기억나실까? 한 2년 전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최고 오피스텔. 네. 부유층만 사는 오피스텔을 코스프레해서 분양가가 강남의 오피스텔이 막 평수 한 10평도 안 되는데 막 7억 막 이러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비싸네요. 그것들이 지금 이제 다 마이너스 P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7억짜리 마이너스 1억 5천, 마이너스 P. 계약금 날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또 청량리 기억나시죠? 뭐 청량리에 개벽이 온다. 그림 하나 있는데 여기. 네. 이거 보시면 뭐 이게 땅집고에서도 이게 한 2주 전에 나온 건데요. 마피가 아니라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 위에 그림의 워딩은 물건을 내놔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절벽 상태예요. 그래서 마피가 아니라 포기예요. 왜? 마피를 했는데도 안 사. 사람들이. 마이너스 1억을 깎아줘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잔금날까지 잔금을 못 치면 어떻게 해요?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도금 대출 받아서 세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빚쟁이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거래량이 적은데 이거 물건이 또 튀어나왔어 이만큼. 그러면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얘가 싸지면 글로도 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연쇄적인 걸 생각하시다가 여기 서초구 반포동 그래 가려서 좀 죄송한데 엘루크 분양가의 10% 계약금 포기 하고 팔아요. 이미 손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잔금 못 팔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 본 데다가 계속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걸 팔아서라도 메꾸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연쇄적으로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쪽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네. 거기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그 돈 되는 걸로 예전에 돈이 됐죠. 네, 왜냐하면 그건 소문났던 건데. 그 왜 소문났냐면요.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약간 변칙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그게 대출이 80%거든요. 네. 대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공장 형태를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서 대출이 많아요. 정부 자금이. 그러니까 네. 계약금 내고 대출 받고 잔금 칠 때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으로 계약금 다 찾고 월세만 받는 거예요. 그 80%는 또 약간 절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난리가 났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세를 놨을 때 세입자한테잖아요. 불법 용도 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가을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 작년 봄 여름부터 해가지고 철퇴를 맞아서 원상복구 난리 났습니다. 그 뒤로 그 지식산업센터는 분양하던 양반들은 다 뭐 이런 분위기? 왜냐면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분양 대행사 믿고 샀는데 세도 들어있는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냐 뭐 데모도 하고 했는데 안 통하죠. 그렇죠. 이거 해주면 정말 웃기는 게 특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데 들어가면은 이게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게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세 등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못하니까. 막은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안 된다. 원상복구해서 원래 용도대로 써라. 왜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나라에서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그렇죠. 형평성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막 짓다가 뭐 이런 말씀 좀 제가 아는 유심히 보는 게 한 군데 있는데 6층까지 올린 게 한 1년 전이에요. 아. 7층 그때까지 걸린 시간하고 7층을 올리는데 1년이 더 걸리네.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 8층 왜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멘붕 약간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게 다 부동산 PF 대출도 얽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양이 돼야 돈을 받아서 만약 이 현장에 공사비는 나라 돈을 지원을 받았지만 땅값을 만약 브릿지를 받아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안 밀려나기 바라지만 제가 볼 때 그동안 7년 동안 너무 펌풍이 됐기 때문에 법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장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사면은 월세 받는 수익 용도로만 거의 갭 그렇게 투자용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거마저도 포기할 정도면은 뭐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이 얘기도 드릴게요. 작년에 막 부동산 거래가 없을 때요. 젊은 분들이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강남 쪽에 어느 지역, 뭐 역삼동이라든지 노년동이라든지 한 딱 섹터를 정해서 임대료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돌격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해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 나오는 것마다 매집을 하는 거예요. 네. 매매가를 올리고 전세가 그럼 매집이 되면 그걸 산 걸 매매를 한 거를 전세를 놓을 때 풀로 오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 작업을 했어요. 네. 하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답이 안 나와서. 갭 투자는 오피스텔은 주택과 틀리다. 철수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이해되셨죠?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 불황이 이제 좀 장기화돼가는 가운데서 네. 그래도 뭐 주거용, 그러니까 자기 실거주도 있지만 또 투자용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죠. 네. 그럼 도대체 언제를 이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 아마 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상황이 왔을 때 이제 한번 시장을 좀 조사하면서 매수 예. 포인트를 잡아볼까 이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파월 장관께서 답을 주셨던 걸 더듬어 볼게요. 네. 젊은이 여러분, 당분간은 집 사는 걸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때 집을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줬어요. 답을. 그분이 뭐 이쪽 통인데 어릴 때부터 이것만 하고 사는 분인데, 그죠? 보고는 또 엄청 얼마나 받겠어요.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 영끌하라고 부직한 나라는 미국도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했다가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잖아요. 똑바로 가는 사람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의 기축통화권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지금 환율이 1,300원 오른 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그렇죠. 내려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뭐죠 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언제가 적기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들이 다 제거됐을 때 파월 장관이 말한 대로 하면 물가가 좀 잡히고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금리가 내려오기도 않고 미국이 또 파월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한 2년 동안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침체가 올 때 초반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베이비 스텝이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제는 집을 사도 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금리가 더 내릴 줄 알고 더 뒤에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른 시기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연말이 지난 다음에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다행인 건 오름폭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때 가도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보고 물론 뭐 서민들한테 5천 이런 건 크지만 전체 볼륨 지금 뭐 30, 40% 많이 30% 40% 내려왔던 데들이 지금 올라간 거지 20% 내렸던 데는 지금 거의 안 올라갔거든요. 그대로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 올라가도 25% 30% 사서 꼭지겠구나 판단이 드니까 충분히 기다려주는데 만약에 얘가 35, 45 떨어지면 그 돈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생각해 보시고 또 공공 분양이 많아요. 네. 가을에 아마 내년이 총선이니까 정부에서 표를 모으려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분들 위한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택지가 많잖아요.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스톱이 됐는데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250만 공급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공공택지를. 네. 그중에 해당되는 게 이제 3기 신도시하고 최근에 수방사 이제 하겠다고 좀 연기를 좀 피잖아요. 수방사도 있고 뭐 용미산 정비창도 있고 저 국립의료 저 의료원 자리도 있고 강남에 좋은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들을 아마 제가 볼 때 가을, 겨울 정도쯤 그리고 가을, 겨울 내년 1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좋은 자리들을 아마 공공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을. 그러면 그걸 또 비싸게 할까요? 그러면 목적이 있는데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그때가 좀 기회가 되실 것 같고 그냥 갭 투자나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게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요가 이동을 하니까 잠시 그때 시장에 약세를 보이겠죠. 그렇죠. 기억을 더듬으면 MB 정부 때 보금자리 강남 반값으로 내는다고 딱 던지고 나서 1년, 2년 동안 집값 쭉 빠졌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쭉 쳐주면 그때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그때처럼 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지금보다는 한 가을 강남의 슈퍼역전세 좀 체크하고 정부의 공급 정책 체크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 체크하고 난 연말 연초쯤에 다시 한번 충분히 재고해서 그때를 하시든지 괜찮으면 아니면 상태가 안 좋으면 더 기다리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요. 부동산 시장을.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뭐 매수나 매도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이 자료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무엇일까 고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